남편이 숟가락을 탁 상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손주들도 눈치를 채고는 조용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저는 그 소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침묵 같은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향한 말이었지만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단단히 미쳤다. 늙은 게 주책 맞게 그림 그린다고 밖으로 나돌더니 이제는 밥상에 나물 하나 제대로 안 올라온다. 야, 너 그만두라고 했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꼭 쥐었습니다. 손주들은 움츠러들었고 5살짜리 막내 손주가 겁을 먹고 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영순입니다. 올해로 65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나이쯤 되면 인생이 다 정리됐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식 다 키우고 손주 보고 그늘 아래 앉아 쉬는 나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65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처음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이영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이영순이라는 이름으로요. 25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 말이 곧 법이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가 며느리의 도리이고 내 의견이라는 건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남편 박도식 씨는 젊을 때부터 호통소리가 컸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리면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여편네가 감히 어디서 시키는 대로 해. 당신이 뭘 안다고. 남편이 제게 가장 많이 한 말들입니다. 어떤 날은 그 말들이 너무 선명해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제 이름보다 더 자주 들은 말들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집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건가? 혼자 이불 속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눈물도 말랐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이 무뎌진 것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남편 직장 동료들 접대 밥상을 차리고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라는 사람은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는 존재했지만 이영순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기계 같은 것이 빛일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는데 아들 결혼하고 딸 시집 보내고 나니 집안에 덩그러니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잠드는 사람, 집안에 같이 있지만 가장 먼 사람,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는데도 우리 사이에는 늘 강 하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을 건너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돌아보면 가장 서럽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봄이 다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그림을 좋아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크레파스를 잡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연두색으로 칠한 들판, 파란 하늘 아래 떠가는 구름, 우리 집 마당 귀퉁이에 피어난 봉숭아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종이 위에 옮기는 일이 그렇게 신기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그렸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4학년 때 처음으로 사생대회에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뽑아 구청 주간 대회에 보냈는데 그날 저는 정말 있는 힘껏 그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것만큼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선명했습니다. 동네 뒷산을 배경으로 가을 들판을 그렸는데 황금빛 들판 뒤로 붉게 물든 산이 겹쳐지는 구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이 닿는 대로 색을 올렸고 다 그리고 나서 뒤로 물러서서 봤을 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예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금상을 탔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상장과 크레파스 한 세트를 받아들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상장을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잠깐 미소를 지으시다가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네. 근데 그림 그려서 밥이 나오니? 공부나 열심히 해. 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절 어머니들은 다 그랬습니다. 딸이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그 소질을 키워줄 여유가 없었고 그럴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림은 그냥 취미이고 노는 것이었지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뒤로 5학년, 6학년에도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에 나갔고 2번 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상장은 어느새 장롱 서랍 안으로 들어갔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그림 도구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고 살림을 도와야 했고 그림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가 영순아, 내가 그림을 계속 그렸으면 어땠을까라고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솥단지 들고 김치 담그고 애 키우는 생활 속에서 그 소녀가 사생대회에서 금상을 탔다는 사실은 기억 속 아주 먼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잊었다기보다는 꺼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건 61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동네 친구 순자가 먼저 권했습니다. 영순아, 구청 문화센터에 수채화 반 생겼대. 나랑 같이 다녀볼래? 공짜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무슨 나이에 그림이냐고, 남편이 싫어한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3번쯤 더 졸랐고 마침 그날 남편이 동창 모임으로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종일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자.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그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구청 3층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하얀 도화지와 팔레트와 붓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 같은 것, 오래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거기 있었을 때의 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처음부터 대단한 걸 그리려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제 앞에 놓인 것은 소박한 화병과 꽃 한 송이였습니다. 붓을 물에 적시고 물감을 풀었을 때 손이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손끝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화지에 물감이 번졌습니다. 연분홍빛이 퍼지고 그 위에 진한 자줏빛이 번져들었습니다. 물이 만들어내는 그 우연한 경계선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 번짐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제 손 위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가방 속에 넣어온 그 작은 수채화를 꺼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꽃잎은 삐뚤었고 비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그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위해, 누군가의 빨래를 위해,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움직인 손이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해 움직인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 뒤로 매주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남편 밥 차리고 청소하고 장 보면서도 화요일이 오면 그 2시간을 위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한 주씩 새로운 기법을 알려주셨는데 번짐 기법, 겹쳐 칠하기, 마스킹 테이프 활용법 같은 것들을 배울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연습을 했습니다. 부엌 식탁 한켠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남편이 낮잠 자는 시간에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요일의 시간이 남편의 눈에는 못마땅함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나이 먹고 망령 났다. 집구석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돈 드는 짓은 또 뭐야? 저는 그 말들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대꾸하면 더 커지고 가만히 있으면 잠잠해진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림 도구를 방 안에 넣어두고 남편이 없는 시간에만 꺼냈습니다. 마치 뭔가 나쁜 짓을 숨기는 사람처럼. 그것도 서럽기는 했지만 그림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문화센터에 다닌 지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강의가 길어져서 집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몇 시야? 밥은? 조금 늦었어요. 금방 차릴게요. 금방이라고? 남편 저녁도 못 챙기면서 그림이 중요해? 그게 사람이야?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방 안에서 제 스케치북을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쓸데없는 짓은. 그리고는 스케치북을 반으로 접어버렸습니다. 2달 동안 그린 그림들이 가득 들어있던 그 스케치북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자랐는지 제 물감통을 집어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모은 수채화 물감들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이 쓰면 좋다고 추천해 준 것들이었고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흘린 눈물은 억울함과 체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흘린 눈물은 달랐습니다. 억울함은 물론이고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하고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 뜨거운 덩어리가 가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새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새 물감도 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몰래가 아니라 장 보러 간 김에 문구점에 들러 당당하게 샀습니다.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내가 숨겨야 하냐고,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고, 이 나이에 그림 한 번 그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 딸과 사위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오면서 고기라도 먹자고 아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이미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생선조림, 나물 3가지, 김치전, 고등어구이.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계란말이도 따로 했습니다. 새벽빛 아래 혼자 앉아 나물을 무치면서 이날만큼은 온 가족이 웃으면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자 집안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는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기웃거리며 어머니, 이거 혼자 다 하셨어요? 너무 많아요라고 말해줄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탁에 12가지 반찬이 차려졌고 다들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손주들이 잡채를 달라고 아우성이었고 사위는 생선조림이 맛있다며 밥 한 공기를 더 가져왔습니다. 딸이 엄마, 이 나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어요? 물어볼 때 저는 웃으면서 양념 비율을 알려줬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식탁이구나. 이런 게 가족이구나.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났습니다. 탁! 숟가락이 상 위에 내려앉는 소리. 남편 박도식 씨의 숟가락이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손주들도 눈치를 채고 조용해졌습니다. 얘들아, 남편이 아들 내외 쪽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 단단히 미쳤다. 늙은 게 주책맞게 그림 그린다고 밖으로 나돌더니 이제는 밥상에 나물 하나 제대로 안 올라온다. 야, 너 그만두라고 했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12가지 반찬을 차린 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던데요. 저번에 보여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넌 가만히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5살짜리 막내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고 딸이 급히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이 먹고 남 앞에서 그림이니 뭐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집안 망신이야. 당신이 그림을 그려? 뭘 그려? 내일부터 집 밖에 발만 붙여봐라. 아주 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천천히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고개가 저절로 들렸습니다. 무언가에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남편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손주들도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 안 부셔도 돼요. 제가 나갈 거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목구멍 안에 쌓아둔 말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기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40년 동안 당신 밥 차려주고, 당신 옷 빨고, 당신 부모님 병수발 들고, 당신 동료들 접대 밥상 차리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그 40년이 부족했어요? 더 해야 했어요?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름이 있어요. 이영순. 25에 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 이름을 여기다 두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일어서는 것과 동시에 저도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당신 밥 차려주는 기계로 사는 거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이 집도 여기 있는 것도 다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제 이름 석자만 가지고 나갑니다. 딸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요. 진정하고 얘기해요. 얘기는 40년 동안 충분히 했어. 아니, 단 한 번도 못했구나. 그게 문제였어. 저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스케치북과 물감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방문 앞에 서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바람이 먼저 왔습니다. 4월의 저녁바람이었습니다. 시원하고 살짝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 문을 들락거렸지만 바람이 이런 냄새였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문 밖에서 부는 바람은 달랐습니다. 제 편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순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듣더니 순자는 말도 말하고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웠냐고요? 무서웠습니다. 65에 가방 하나 들고 나온 여자가 무서운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무서움보다 다른 것이 더 컸습니다. 뭔지 아세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 집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수십 통 왔고 딸도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서도 처음 일주일은 전화가 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화풀이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은 저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지원 상담도 받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로 살았던 게 서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공방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수채화를 배운 지 이제 1년이 넘었고 문화센터 선생님이 솜씨가 있다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어릴 때의 그 소질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세월에 눌려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공방이라고 해봐야 작은 빌라 1층 상가를 월세로 얻은 것이었지만 그 공간이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영순 수채화 공방.
간판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거나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5해를 살아서 드디어 내 이름이 세상에 나왔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름다웠습니다. 공방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오시더니 입소문이 나서 중년 여성분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뭔가를 뒤늦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앞에 앉아서 붓을 쥐어드릴 때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65해를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온 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방 문이 열리면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나 했는데 남편 박도식 씨였습니다. 예전에 그 반듯하고 위풍당당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손에는 노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어색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잡은 채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순아. 40년 동안 그 이름으로 저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 여자야, 당신, 어이. 그런 말들만 들어왔지. 제 이름 2글자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았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집에 오라는 말은 염치 없어서 못하겠고 그냥 가끔 당신 그림 그리는 거 구경이라도 하면 안 되겠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하나 내줬습니다. 앉아요.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공방에서 지냅니다. 일주일에 2번 남편이 공방 문 앞에 앉아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지금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40년의 시간이 6달 만에 다 녹아내릴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영순아라고요. 그 2글자가 이렇게 다른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65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공방 한켠에 어릴 때 받은 사생대회 상장을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니 장롱에서 발견해서 간직해온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어 색이 바란 종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순, 금상. 그때의 소녀가 드디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늦은 봄이 더 오래갑니다. 늦게 핀 꽃이 더 단단합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세요. 남이 꺾으려 해도 꺾이지 마시고 스스로 꺾지도 마세요. 붓이든 바늘이든 국자든 당신이 처음으로 잡고 싶었던 그것을 다시 손에 드세요.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영순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영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